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극과 극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차단을 위해서 수산시장 등을 찾아 이른바 회 먹방 정치를 이어가고 있고요.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잇따라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짚어보고요. 최근 법원이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몰래 들여다본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아울러 스마트폰 속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세 분. 네. 모르고 계셨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래. 네, 오늘이 4주년입니다. 어제 했는데 뭘 또 해요? 오늘이 진짜 4주년이니까요. 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민망하니까 어제 했으니까 네. 바로 넘어가죠. 아니, 그래도 음. 간소하게나마 이 행사를 좀 진행해야죠. 애청자분들께서 이 김종배 시선집중 4주년 축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작진들이 시선집중으로 사행시를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촌철님들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서 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선집중으로 사행시 운을 좀 띄워주시죠. 시선이 가네요. 선한 세상을 바라며 집요한 행태에 속 터질 때도 많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종배님 덕분에 아침이 화통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으셔.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김동원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행시입니다. 시사라디오 최강 진행자 종배형.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종배형. 맞는 것 같아. 집보다는 방송국을 더 좋아하는 종배형. 중요한 건 월급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일 좋았어. 제일 좋았어요. 저희 토닥토담 출연자들도 김종배로 삼행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뭐야 또 왜 또 왜 그래요 들어주세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진지한 거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재미난 거. 재미난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난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띄워주시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4주년을 축하합니다. 종배 형 수고하셨습니다. 애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뽀뽀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어디 해드릴까요? 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야? 재밌는데요? 자, 진지한 걸로 가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일 시사방송 들어봐도 시선집중 안 한 게 없네요. 배철수는 음악, 시사는 김종배 화이팅! 그렇죠. 배철수 씨. 네. 제가 존경하는 배철수 씨. 자, 우리 한민 작가님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김종배. 종횡무진. 배트맨. 네?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다.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럼 또 이번에 살짝 긴 거?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종합 시사 프로그램 중에 베스트. 센스가 있으시다. 네. 짧게 그죠? 한번 나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윤 변호사가 입틀막이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역시 작가님이에요. 똑같아서 일단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김종배 시선 집중은요. 종류불문 모든 시사 프로 중 단연
베스트입니다. 너무 비슷한데? 그러네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좀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네. 민망해라. 네,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 같이 하면서 꾸며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선 집중 이제 4년까지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되는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축하를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여러분께도 축하드리면. 제작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물론 수고 많으신 다를 것 것도 같습니다. 없고요. 네. 항상 뒤에서 저는 황정민 씨의 그 소감이 진짜로 명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 사실 그게 명언이 맞아요. 방송은 개인 플레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은. 그거는 정말로 팀 플레이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작진도 주인공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자,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식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윤재관 민주당 의원에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오늘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범야권의 릴레이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잇따라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먹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단식하고 있는데 뭐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에 대해서 오늘 뭐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먹방과 단식. 과연 이게 대중 설득 전략으로서 효과가 있을까? 한번 좀 요걸 좀 짚어보자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문화심리학자가 계시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 결론 삼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박정하시다. 일단 이제 먹방을 그 어떤 설득의 도구로 선택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먹잖아. 아무 탈 없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른바 이제 기미상궁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정치인들이 기미상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심의 의미도 있겠고요. 이제 먹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먹는 거를 매개로 이제 관계를 맺고 뭐 친해지고 또 이제 서로 나눈다는 느낌, 교류의 느낌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식사에 초대를 하죠. 보통 식구라고 하는 게 원래 같이 그렇죠. 밥을 먹는다 식구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먹고 있으면은 뭔가 마음을 열고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방 그 문자 그대로 해외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먹는 방송. 예. 근데 이제 이 설득에 있어서의 먹방은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메신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정 효과라는 게 심리학에 있는데 후광 효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광 효과가 있고 반대로 부정 효과가 있다. 후광 효과는 뭐 이제 잘생긴 사람이 뭘 하면은 다 좋게 보이는 건데 부정 효과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뭘 하면은 다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설득력 있는 그 친근감을 주는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까지 하네 뭐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그럼 회 먹방을 할 거면 정치인들이 가서 하지 말고 배우가 가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죠.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 네, 영화 배우 중에 최고의 어떤 그 먹는 이 그 장면을 연출한 게 하정우 씨. 아시네. 그죠. 김먹방. 이런 분이 탁 회를 드시면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회를 먹었는다고 믿고 안심하고 먹자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그럴 겁니까? 것 같습니다. 결국 메신저의 신뢰도의 문제다. 저는 먹방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먹느냐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로 MC 장관이 이제 그 M장 기획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먹방이 하나가 있어요. 코너가. 엠크나이트죠? 네네. 먹으면서요. 먹으면서. 그거는 이제 시켜 먹는 거죠. 시켜 먹기도 하고 이제 뭐 광고 음식이 있을 때도 있고 저희가 만들어 먹을 때도 있는데 그 음식 준비에 저희도 이제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한민 작가님께서 그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인이 만날 때도 식궁합을 따지잖아요.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공감대를 느끼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밥 먹방으로 예. 인기를 끄셨잖아요. 아유 알죠. 예. 네. 예. 그 영상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도요. 근데 잘 드셨어요 그때 진짜로. 그 사진 한 장으로 굉장히 서민적 이미지를 그때 당시에는 가져가셨거든요. 그 국밥이라는 메뉴가 주는 서민적 이미지가 이명박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 서민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음식이 회라는 게 저는 중요한데 회라는 음식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먹는 회와 오염수 방류 후의 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시점이. 예. 지금의 회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먹었는데.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방류 이후에 이제 회를 먹어도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데 지금 그 회를 먹는 건 의미가 그렇죠. 그렇게 크게 없고 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음식이 중요한데 자기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에 너무 취하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오히려 쇼처럼 비춰진다. 네, 그럴 수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 7월 4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시다 총리랑 IAEA 사무총장이 만나고 그 직후에 아마 방류가 이루어질 거라는데 전 묻고 싶어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막 정치인들이 먹고 있죠. 특히 지도부가. 그 이후에도 드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지. 성주 가선 또 참외 김기현 대표 드셨죠. 그것도 이제 환경영향평가상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나왔고 괴담을 퍼뜨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 전제에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먹는 퍼포먼스 그리고 또 정치권에 아주 대비되는 게 지금 먹고 있지 않음 있잖아요. 단식 투쟁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저도 이거 대단히 공감된다라는 마음까지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게 현상이라면 여당은 이런 현상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단식까지 할 정도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조금 유예하든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이런 방안을 왜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건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먹방이든 단식이든 시간에 그 공통된 것은 행위 양식은 정반대지만 한쪽은 열심히 먹고 한쪽은 안 먹는 행위 양식은 다르지만 어필 전략은 똑같은 게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루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면서 먹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내 한 몸을 던진다라는 거고 단식도 말 그대로 곡기를 끊을 정도로 나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먹방을 할 때는 음식이 중요한데 먹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 여당 의원들께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반대로 또 단식을 하시는 것도 그 단식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단식하는 주체가 안타깝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냥 단식하는 내가 중요하신 게 아닌가. 단식하는 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뜬금없진 않지만 단식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관심을 줄 거라는 생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처할 게 단식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170석의 야당이고 또 이게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국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안 먹겠다. 되게 약간 철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잖아요.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상대가 있는 상대를 향한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문제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하신 신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공감을 유도할 대상에 대한 이제 이해와 공감이 이쪽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신저 쪽에. 근데 이제 설득을 당해야 될 분들은 메신저에 대해서 그런 신뢰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본인들만의 진정성을 강요하는 느낌이죠 지금. 저도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케팅에도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이디어라는 것도 고민 끝에 나오는 거고 그 고민 또한 진정성이거든요. 근데 이 단식이라는 선택, 먹방이라는 선택은 언뜻 좀 쉬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알아주겠지라는 선택은 되게 고민이 없어 보이고 고민이 없다는 얘기는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간단한 결론을 정치권이 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식자재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것 봐라. 우리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없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아주 좀 단선적인 결론을 내고 또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죠.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가장했지만 무신경한 이런 결론을 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사실상 하면 국민 마음에 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식을 하든 무얼 먹든 항상 희화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도 단식 투쟁을 한 이제 수염이 대단히 긴 의원님이 계셨는데 뭐 카스테라가 수염에 묻었다더라. 이건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언비어식으로 회자되기도 해서 이게 사람들의 조롱거리임을 좀 자초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건데 뭐는 상대의 감정을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공감이 아니거든요. 그 상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공명이 되면서 나도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게 공감이지 않습니까? 네. 심리학자님 맞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회 먹방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회를 먹는 정치인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에 왜 이 정치는 이런 감정 상태에 빠져들었는가를 정확히 전달해주지 못하면. 남는 것은 행위, 먹는 행위 그 자체만 남는 건데 먹는 행위만 보여주면 뭔가 공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러면 나는 왜 이 회를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것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단식 같은 경우도 내가 단식을 하면서 보여주는 감정 상태가 무엇인가를 공명을 끌어내기 위한 이 부분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행위만 보여주면 공명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 예단 결국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전혀 공명은 없죠. 울림이 없어요. 그 행위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저는 우리말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죽했으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사실은 그거거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나도 저러면 저런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오죽했으면인 건데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건너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건너뛰고 국민들을 되게 쉽게 본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12구 참사 유족 두 분이 이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단식 농성에서 진정성이 뭐 의심된다, 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분들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내고 같이 하는 과정이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없이 그냥 전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시. 보여주기식.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을 쇼윈도에 올려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러면 공명이 있을 거라는 착각. 지금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권이 아니란 결론, 인식. 이 투쟁의 방식에서 단식이 등장을 하게 된 데는 분명 이유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과정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이제 보여줄 게 없어서 단식도 하고 뭐 그래도 힘들면 막 삭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했을 텐데 이젠 이게 너무 정형화되고 루틴화된 거죠. 그래서 그럼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투쟁해야 되는데 뭐하지? 예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쉬운 선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식 같은 거는 이제 힘 없는 소수의 어떤 최후의 수단일 수는 있는데 지금 170석이 넘는 야당의 어떤 어떤 국민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정치인들이 디톡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다이어트.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야박한 평가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단식만 떨렁 시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엠크나이트 역사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평가받은 음식은 뭐였나요? 저희 어머니가 끓여서 보내주신 곰국이었습니다. 와, 맛있을 거예요. 드라마가 있잖아요. 어머님 찬조였습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어머니랑 부동산 관계 때문에 좀 어색한 게 있었는데 TMI. 곰국을 끓여서 보내주시는 바람에 어머니랑 사이가 대면대면 했는데 어머니가 곰국을 끓여서 보내줬어. 이제 화해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곰국의 의미. 네. 저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지금 우리 했던 이야기를 바로 그거거든. 네. 왜 이 사람이 이런 감정 상태까지 도달해서 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그에 대한 기초 인식이 돼야 거기서 공감이든 공명이든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보여주면 그건 전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런 거죠. 네. 이게 결론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그리고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나눌 이야기도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친구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봐요? 파멸이야. 다 죽어.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휴대전화를 몰래 보면 비밀 침해죄에 해당돼 연인 사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파멸이야. 다 죽어. 이렇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왜 또 모른 척하세요? 아니 저는 공유하십니까? 예, 저는 뭐 비밀번호도 알고 가족이 놓고 외출하고 뭐 그럽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거. 예,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당당한 게 없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이 핸드폰은 저의 아주 은밀한 것까지 다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공유하지 않고 서로 지켜주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연인 사이에서. 네. 창윤미 변호사. 저는 일단 궁금하지 않고요. 근데 배우자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진짜? 예, 왜냐하면 좀 믿음이 있달까요? 신뢰가 있어서. 혹시 여론데 뭐 이상하게 나올까 두려워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또 내심의 어떤 무의식이 발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제 패턴도 알고 뭐 좀 봐줘 이러면 서로 뭐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예, 뭔가 보려면 볼 수는 있다. 예. 근데 안 본다. 안 본다. 예, 믿어서. 네. 두려워서? 사랑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이 왜 생겨가지고 말이야. 너무 많은 게 있죠 스마트폰에. 네.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뭐 연인 사이, 배우자 사이 말고 뭐 지금 뭐 범죄에도 보면 뭐 스마트폰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범죄 입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얘기가 달라지죠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 아니냐 스마트폰 이런 생각이 좀 종종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혼 소송을 할 땐 스마트폰이 완전 요물입니다. 어떤 경우까지 보냐면요. 저희 의뢰인이 이 상간 그러니까 간통행위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상대방의 부정행위 음성을 담아온 경우를 봤어요. 이게 성관계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가 끊겨서 녹음이 됐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긴 좀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례에서도요. 제가 이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심부름 센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해준다는. 제가 어떻게 정확히 구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법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뢰를 하면 이 상대가 지금 전화로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 뭘 검색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과 합법의 뭐 경계가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 근래 굉장히 많다. 최근에 있었던 지금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은 사례에서도요.
연인의 휴대전화 다 패턴 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여러 개를 봤다는 거잖아요. 애인이 고소한 거거든요. 비밀침해죄로. 비밀침해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경우예요? 일단 형법상 비밀침해죄는요. 아주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편지 이런 거는 다 밀봉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뜯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면 엽서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미 다 그 뒷면 딱 보면 다 나오니까 다 보여지니까. 근데 밀봉된 걸 뜯으면 비밀침해죄입니다. 일부러 비밀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형법상 비밀침해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거는 다 전자 매체로 구동이 되는 원리잖아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형사처벌 조항까지 갖고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판례는 이게 그러면 남의 휴대전화 들여다만 봐도 이거 처벌해? 가벌성이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걸 들여다봤을 때라고 전제를 깔아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연인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연인이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테이블 위에 뭐 드라마에 종종 나오잖아요. 연인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비밀이 풀려 있었고 갑자기 문자가 거기 딱 왔어. 그거 봤어. 그러면 이건 비밀 침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부당한 방법으로 침입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시건 장치가 돼 있지 않고 패턴이나 비밀번호 설정을 해놓지 않은 휴대전화를 본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의도적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해서 이번에 남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해서 벌금형 유예를 선고받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본인이 입력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열려서 왔으면 이제 비밀 침해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야, 근데 그걸 보고자 하는 심리는 뭘까요? 관음 아닙니까? 관음? 관음도 있고요. 네. 우리 좀 문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우리나라 연인들이 서로의 삶에 좀 깊숙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연인들에 비해서 적어도 이제 일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인이니까 이 정도는 공유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범위가 더 큰 거죠. 그 통계를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연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인들이 연락하는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로 들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번 내지 3번이 평균인데 하루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선 2번, 3번이면 이거는 서로 애정이 없다고 판단 내리는 숫자거든요. 아니 생존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지. 큰일 납니다. 그건 이제 연인이 아닌 거죠. 생존. 지인입니다. 지인. 아침 문안 인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부모님. 그다음에 밤에 취침 인사만 드리면 될까? 아니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 서로 공유하느냐가 애정의 깊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나 이런 거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화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연결이 되기가 쉽긴 한데 그 구분은 돼야죠.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은 이제 편집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을 편집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다. 의심 그리고 나를 이제 이거는 그냥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호기심 또는 뭐 애정의 확인 정도로는 편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애정 관계를 소유 관계로 등치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말들에 있잖아요. 내 여자다. 뭐. 내 여자, 내 거 하자. 그러니까 내 거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 이런 논리 구조가 작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으로까지 나오잖아요. 내 거 하자. 그러니까요. 설레잖아요. 또 완벽히 내 거가 됐을 때 그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민 작가 아까 저기 다 뭐 전혀 뭐 거리낌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본다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허용했으니까 들여다볼 수 있지. 문자도 보고 이메일 뭐 주고받았는지도 보고 이런 게 저라면 싫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연인이 있었던 게 한 20년 전에 감이 좀 없네요. 뭐 굳이 뭐 여쭙지 않았는데 뭐 그것도 답변하지. 배우자도 연인입니다. 그렇죠. 네네. 뭔가 오늘 지금 한민 작가가 약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M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 연인이 내 거를 좀 들여다본다. 네. 뭐 물론 뭐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상 궁금해서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대로 좀 존중해주는 분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서로 동의가 되는지 좀 이제 질문을 해보죠. 근데 그런 것까지 깊숙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은 저는 좀 약간 마음 열기가 힘든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좀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지켜야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랑과 그거를 이렇게 서로 간의 애정 관계와 그거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 그걸 관심의 표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용납이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연인들 싸울 때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소홀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근데 저 주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전에 누구를 사귀었지? 이런 거는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떤 게 있었지? 이번에 그 비밀침해죄가 문제됐던 사안에서도요. 이 여자친구가 뭘 보고자 했었냐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친구도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전 애인을 잊지는 못한 걸까라고 해서 막 추궁하고 그리고 뭐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하고 이랬던 경우, 의심이 있고 또 오히려 나랑 사귀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만나지라고 해서 SNS를 뭐 본다거나 네. 아니면 이메일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걸 좀 공유하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개를 넣어봐가지고 들어가서 좀 어떤 내역을 주고받은지 확인하고자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각을 돌려서 저도 그러니까 저번에 잠깐 그 말씀드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다 지운다고 했잖아요. 네. 싹 지워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남기는 심리는 뭘까요?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심리가 있다면서요? 못 버리는 심리가. 예, 저장 강박이라고 또 저장 강박. 네네. 그거는 좀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고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 안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저장 강박으로 보진 않죠. 너무 강박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옷 정리를 하려고 하면 평생 안 입던 옷인데 보이면 버리려고 생각하면 왠지 소중하게 느껴져요. 언젠가 한 번 입을 것 같고. 공감됩니다. 그래서 못 버리고 막 갑자기 그 옷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 버리시는 분들은 핸드폰 내용 같은 것들도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나의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이것들도 나이가 다 들춰보고 추억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남겨두시는데 그건 나에겐 추억이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상당히 뭐 뉴스가 되고 있는 축구 스타가 황의조 선수. 네. 이 경우 사실 이제 스마트폰. 뭐 진위는 알 수가 없고 여기서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나의 사생활이 저장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저장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황의조 선수도 뭐 전 여자친구가 실제로 아니다라고 해서 뭐 진실 공방으로 던지고는 있는데 영상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유명인이고 축구 스타고 국가대표고 하면 그런 영상을 안 갖고 있지 않을까. 그냥 있더라도 지우지 않았을까. 휴대전화에 그걸 저장해놨고 갖고 다니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하다가 특히 젊은 층 사건을 보면 이른바 내밀한 영상이 아주 그냥 보편화됐다라는 인상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이걸 뭐 몰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에, 그러니까 동의하에 이런 추억을 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또 부가적인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뭐 뉴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사진 내지 영상이라는 것도 이제는 개념이 달라진 게 아니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전의 사진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 갖고 찍기까지는 하지만 현상하고 인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점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선이 있지만 모바일 시대가 돼버려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여기서 오는 어떤 그 결과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랑 뭐 놀러 가서 찍은 사진 했을 때 현상을 맡겨야 되니까요. 찍는 데는 상당히 그러니까 내부 검열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까불고 막 술 취해서 막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맡겼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사진은 찍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계속 MC 장원이나 하민 작가님 얘기해 주시는 동안 제 케이스를 막 되돌려 보면서 아 나는 왜 그런 사진이 없지?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뭐 사진을 같이 찍거나 꼭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뭐 현상을 하거나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이 기술적인 저변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2012, 13년에 네. 확 보급이 됐죠. 네. 그죠. 근데 핸드폰 기기, 휴대기기가 갖고 있는 그 편의성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24시간 어떤 장면이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은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귈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지만 헤어지고 이제 타인이 됐을 때는 그 예전에 찍었던 영상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커플로 잘 지내다가 서로 헤어질 때는 그 중간에 이제 디가우징 전문 업체가 나서가지고 서로 커플 간의 흔적을 지워 삭제를 해주고 서로 동의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에 든 괜찮다. 네.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연인 간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어요. 성관계 영상이었어요. 각각이 갖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남자가 그걸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이걸 지우고 싶지만 지우지 않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갖고 계십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협박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유포될지 모르고 유포하겠다고 굉장히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원본을 가져야 대조해가지고 다 지울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이게 디가우징 업체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게 합의하에. 그런데 그게 완전히 원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참 그래서 저는 제가 의뢰인분들한테는 이런 걸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을 이제 새 걸로 바꾸면서 예전 핸드폰을 처분했는데 그거를 포렌식해서 살려내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놨는데 컴퓨터 수리기사가 왔다가 발견하고 그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그걸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외 사례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정보도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 개인이 다 관리하기 이제 버거운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바꿀 때 그냥 제가 보관합니다. 제가 썼던 핸드폰 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뭐 다 찍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그냥 불안감에. 저는 기필코 몇만 원 받고 팔아먹는데 중고폰으로. 근데 뭐 평소에도 다 지우시니까. 정가 8만 원인가 받고. 오 많이 받. 아들내미 시켜서 팔아먹.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면 그것도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하면 그 안에 원래 핸드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 침해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맞대응하는 개념이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그러니까 오프 시절과 지금 그 온라인 시절이 완전히 좀 이게 개념이 좀 이제 달리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모바일 시대에는. 그렇죠. 사생활이 오프라인 상에서 그냥 침해하고 뭐 모욕당하고 이런 게 과거의 어떤 형태였다면 지금은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뭐 영상 개인적인 내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 들어가 있죠. 동선 들어가 있죠. 누굴 만났는지, 뭘 먹고 어떤 결제를 했는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규제는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실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휴대전화를 확보하니 안 하니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농단 때 대법 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컴퓨터, 휴대전화 디가우징 했다는 거잖아요. 강력한 전자기기로. 그런 만큼 법조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장에는 휴대전화 관련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그 구체화해서 적시하지 않거든요. 그냥 휴대전화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전에 형사분들이 용의자들 쫓고 수사할 때
그 쓰레기 봉투를 그렇죠.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뭘 하고 이런 게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더글로리에서도 문동은이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 휴대폰은 근데 24시간 제가 버린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리고 하루 동선도 다 나오는 다 거죠.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지까지도 나오고 어떤 취향인지, 왜냐면 소비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이 속속들이 다 알 수. 그러니까 제 2의 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핸드폰인 정말 것 같아요. 분신 같은 개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인생의 블랙박스가 돼버린 거죠. 네. 이것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블랙박스. 그렇죠. 24시간 돌아갑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꼭 도움되는 기기냐 네.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론이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 저도요. 통신기기가.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통신수단은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삐삐는 그래도 응답해주고 말고는 나의 능동성이 있는데 네. 핸드폰이 생기고 나부터는 왜 안 받았냐고 따지고 들어오니까 네. 뭐 이런 말도 그런 거 있고.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삐삐 빨리빨리 뭐 1004 낭만 있고 좋잖아요. 네. 386. 예. 똑같은 정보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정도와 타인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느낀 게 핸드폰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연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잠깐 이제 뭐 자리를 비우면서 지갑을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맡겼던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었는데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기도 했어요. 왜냐면 난 너한테 널 지갑을 그렇게 맡길 믿는다. 정도로 너를 신뢰해. 이런 의미로 이제 맡겼는데 지갑에 이제 돈이 없었다. 많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지갑 안을 다 봤는데 저 구석에 지갑 안쪽에 예전 여자친구의 증명사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거기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사진은 지금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굉장히 그게 상처지 그게 엄청 화나는 정보였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갑을 정리하는 버릇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중으로 화가 나는데 사진이 있다라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있는 지갑을 나한테 맡겨? 네. 일부러 지금 그랬나? 도대체 나를 뭘로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해석이 다른 거죠.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 앞에서도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인데 그걸 엎질러졌어. 이미 엎질러진 거야. 네, 그걸 발견한 여자친구한테는 자기를 기만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똑같은 정보라도 상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그때부터 이런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참 한편으로는 되게 야만적이었다고 느끼는 게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검사하잖아요. 네. 일기장 검사하고. 근데 일기장을 검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 되게 야만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일기를 진실로 쓰지 않았습니다. 몰아서 다 썼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이제 방학 숙제가 일기장인데 네. 개학 전날 몰아서 쓰고. 네. 날씨가 헷갈려가지고 네. 뭐 이런 적이 있지만 아무튼 일기장을 검사한다라는 이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좀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일기장은 그냥 장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구로 그냥 생각했던 거죠. 선생님들은 아니 그 차원이었을 텐데 그러면 장문 노트로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생활이 어디냐 혹시 이런 발상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선생님이 보기에 그냥 무난한 걸 지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시를 썼었습니다. 비범하네요. 시요? 예.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제 생활은 공개하기 싫고 그러니까 일기장은 채워야 되는데 네. 긴 글을 쓰기 싫어서 이제 시를 썼죠. 결국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의 맞은편에 있는 엿보기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엿보기도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 신혼 첫날 밤에 그 창문 좀 구멍 뚫어갖고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인간의 심리상. 네, 이제 분명히 남의 영역을 엿보는 거는 뭐 개인 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범죄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제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욕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을 공유하는 게 애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애정이다라고 기준을 바꿔야 된다. 명언이에요. 명언을 한 거예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다. 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궁금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그걸 여는 순간 무섭지. 네, 우리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지속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궁금증을 참는 것, 그 참을성, 그거를 애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일심동체는 없다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1심까지는 못 간다. 네. 그렇죠? 네. 2심도 인정하라.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기의 변화상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